호수공원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번영로 하늘채 럭커뷰 주변 상황을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에코하이츠에 대해서 한번 둘러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만 힐파크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좀 생뚱맞긴 한데 현재 주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주가 전망을 만들면서 고점들을 연결해서 이 정도에서 주식이 꺾일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짧은 지식으로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까지 치솟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이때는 IMF가 있었고요. 이때는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때는 코로나가 있었고요. 반드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주식이 폭락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란 미국 전쟁이 터졌는데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이 기회를 놓치면 여기서 또 학습을 한 사람들이 여기서 사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주식을 했었는데 조금 오르면 팔고 또 오르는 장에도 늘 오르는 게 아니고 출렁거리거든요. 조금 내릴 때는 이제부터 내리나 싶어서 또 팔고 이러다 보니까 이 좋은 장에서도 돈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식하고는 성격상 안 맞는갑다 싶어서 주식을 다 처분했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뗐는데 계속 올라가고 떨어질 생각을 안 하길래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여기서 주식을 샀거든요. 근데 이만큼 떨어지긴 했는데 주식시장이 버티네요. 내 생각에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떨어져도 나는 뭐 상당히 망하게 되겠죠. 근데 저점들을 연결을 해보면 이 정도 선이잖아요. 그러면 요수 내려오면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3000선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러면 다시 새로 기회가 한번 오는데 이 기회를 한번 잡으려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그 같지가 않네요. 정부에서 주식 시장을 부양한다는 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역대 정권치고 주식시장을 부양 안 한 정권도 잘 없었죠. 지금은 아주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각자 판단하고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좀 잘 나가고 여기저기 전쟁이 터지니까 방산이 좀 잘 나가고 미국 투자관계 이런저런 해서 조선이 좀 잘 나가고 그 외에 유가도 비싸죠. 금리도 비싸죠. 환율마저 비싼데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주식이 안 떨어지고 버티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번영로 하늘채 럭커뷰 거래 상황에 대해서 잠깐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3월 1일부터 21일까지 조사를 하니까 총 9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24평형은 물량 자체가 얼마 없죠. 그리고 33평, 34평형 중에는 A타입이 3건, B타입이 1건, E타입이 2건, F타입이 1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럭커뷰가 신고가를 찍었다는 뉴스라 해야 되나 소문이라 해야 되나 파다했는데요. 실제 지금 최고가를 한번 뽑아보면 거래 금액만 나오니까요. 프리미엄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좀 힘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한 방식은 일단 거래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분양가, 확장비, 옵션비를 더해서 뺀 다음에 나머지를 프리미엄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장비까지는 알 수가 있지만 옵션은 개인별 선택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예 옵션을 안 한 사람도 있고 풀로 한 사람도 있어서 여기서 상당한 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면 59는 단일 타입이고 동도 105동, 106동 3호 라인에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청수에 따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4A 타입은 순환식 반상형으로 최고 인기가 좋은 타입인데요. 아마 이 최고
분양가를 찍은 게 호수뷰가 아닐까, 그것도 104동 호수뷰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84B 타입은 역시 판상형이라서 선호하는 타입이긴 한데 주방에 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창이 있는 주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선호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101, 102, 104, 108동 라인에 있는데요. 104와 102는 호수뷰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84E 타입도 순환식 판상형으로 재선호하는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동배치는 101동, 107동, 108동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호수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동 사이로 호수뷰가 좀 나오는 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4E 타입은 3층의 경우에 테라스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그게 큰 장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뒷동보다는 앞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뒷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84F 타입은 역시 선호하는 판상형이긴 한데 주방이 좀 특화돼서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주방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알파룸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84F 타입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프리미엄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몇 분 설명은 했습니다만 아직 상담을 하다 보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어쩌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에서 단순히 얼마를 더 받아야 팔겠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더 받겠다 하는 돈이 그냥 프리미엄이 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다는 데 있습니다. 1년 미만은 77%, 1년 이상이 돼도 66%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집을 파는 사람은 아무리 좀 비싸게 팔아봐야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손피입니다. 그리고 간행적으로 이게 인정이 되어 왔거든요. 손피라는 것은 거래할 때 특약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내니까 매도인이 판 가격에서는 매도인의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자체가 불법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속하는 거죠. 사인 간의 계약이라는 것은 특별히 법에서 강제한 부분이 아니면 어떻게 계약을 하든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유효합니다. 그런데 2024년까지는 이 손피를 국세청에서 2차 양도세까지만 납부를 하면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매도자가 그냥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거랑 거의 수천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2025년도부터 국세청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손피 거래를 했을 경우에 2차까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냈다면 그 차이 수천만 원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금액이 너무 크니까 나중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또 국세청에서 다시 통보받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 전부 또 미납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복잡해지는 게 이미 거래는 끝나고 명의 이전도 되고 매도자 매수자는 이미 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가 한참 있다가 불거지면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순순히 수긍하고 물러서면 해결되겠지만 많은 돈을 누가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그럼 소송 등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럼 손피를 일반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매물을 보니까 피가 5천으로 올라와 있어서 막상 전화를 하니까 매도자가 손피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5천만 원에서 조금 더 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되는 게 5천만 원 나누기 0.34를 하면 거의 1억 4천만 원이 되거든요. 만일에 이게 매도자가 분양권을 산 지 1년이 안 된 물건이라면 0.23을 나눠야 하니까 이러면 2억
2천만 원에 육박하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약할 때 손필인지 일반필인지 명확히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돼버리죠. 1억 4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알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1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거의 1억 7천만 원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위에 단순 계산에서 1년에 다른 거래가 없었으면 개인당 기초공제를 250만 원 해주니까 이 250만 원을 감안하고 중개보수 등을 미리 공제해서 계산하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아마 위에 계산한 데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차이, 그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금액에 따라서 이 금액은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커뷰 분양권 거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둘러봤고요. 사만 힐파권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향에 가까운데 남서향이죠. 여기까지 트램을 확장하겠다고 시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여기쯤은 트램을 탈 수 있는 여기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나 정류장이나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만 힐파크도 상당히 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편해지겠죠. 이제 지금은 101동의 경우에 제일 큰 평수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저층들까지도 전망이 좋거든요. 근데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쪽 지역이 개발됐을 때 전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일쪽 거는 101동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102동, 103동은 이쪽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부분,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이렇게는 문제가 없는데 이쪽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완전히 나오면 또 해가 질 때 햇빛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쪽 부분은 아침에 잠깐 해가 들어오면 그 외에는 해 구경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치는 야암동 383-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야암 사거리 부근으로 해서 초중고가 다 밀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남호수공원을 이용하기 좋다는 거. 국민체육센터도 바로 여천 오거리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데요.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등록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경쟁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해보려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전통시장들이 가까이 있어서 시장 보기 좋고, 예전에는 홈플러스가 있어서 잘 이용했는데 홈플러스가 문을 닫는 바람에 홈플러스보다 조금 멀지만 롯데마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주변에 동사무소들도 많이 있고요. 요새는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그 다음은 또 여천동에서 저 온산에 이르는 대규모 공단이 있죠. 돈 벌어먹기 좋고요. 다니시는 분들은 출퇴근하기도 좋고, 그 다음 전화국, 우체국 같은 것도 있고요. 주변에는 예전부터 있던 아파트들은 대명루첸, 한양아파트, 에코하이츠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지금은 필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에이넷들 이런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 다음 재개발 구역으로는 B14가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13은 지금 해제되고 번영로 하늘채 락커뷰를 고롱에서 짓고 있죠. 거의 완판이 됐습니다. B12지구는 서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아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건설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양을 다 끝내면 땅 작업을 다시 시작할 때 B12지구도 땅 작업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비사업으로 오롯이 가는 건 B14밖에 없고요. 이거는 다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되고 개별적으로 민간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통은 공업탑을 통한 육로교통도 아주 편리하고요. 그 다음 견포역을 통한 전철 이용, 하강역에 또 KTX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도시철도 트램 2호선도 셔터 상거리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아마 사만 힐파크 부근에도 뭐 정류장인지 역인지 명칭은 모르겠지만 생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변 개발 사항은 B14지구 에이리넷들이 2029년도 입주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수, 앳들, 하늘채락, 커뷰, 힐스테이터, 입편안세상 이런 아파트들이 분양을 마치고 건축공사를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야암시장, 번개시장 주변으로 해서 산발적인 개발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올스톱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건설사들이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야 새로운 개발들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단지 정보는 세계동 292세대인데요. 그렇게 뭐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죠. 사용승인이 2023년에 났으니까 이제 한 23년 정도? 어느새 조금 오래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타입은 23평, 24평, 29평, 33평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작은 평수, 큰 평수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부 욕실이 두 개 있는 게 있고 한 개 있는 게 있거든요. 욕실이 꼭 두 개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실 때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거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2021년도에 2억 4,5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고요. 2004년도까지 1억 6천만 원으로 약 3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아파트들이 2025, 2026을 거치면서 거의 2021년도 가격을 회복했는데 반해서 사만 힐파크의 경우에는 아파트 평균 상승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11%가 회복을 되었는데 이 정도 수치 가지고 뭐 크게 회복이 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게 뭐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또 무슨 정찰제는 아니니까 조금 들쭉날쭉하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뭐 거의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3평형도 마찬가지로 21년도에 3억 4,500만 원이 정점이었는데 33%가 하락한 다음에 거의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은 평수를 그래프에서 보시면 21년도에 정점이었다가 24년도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조금 상승은 했지만 거의 뭐 미미한 수준입니다. 큰 평수도 마찬가지로 21년도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금 뭐 이렇다 할 상승이 나오고 있지 못한 게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세를 이야기하기도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둘러본 결과는 정말 상전 100회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몇 년 사이에 주변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내려간 아파트 값이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비교적 세대수가 적어서 거래량이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준공된 지도 23년여가 흐르고 있어서 구축으로 분류되는 전환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유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근데 주변 환경은 전철역도 개통이 됐고 태화강역에 KTX도 들어왔고 또 트램 2호선 셔터 상거리 연장도 발표가 돼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아파트 33평대가 10억을 바라보는 시대가 됐거든요. 돈이 그만큼 급격하게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출산율이 최근에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 출산 시대에 낳던 사람들이 지금 한참 집을 구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되다 보니까 자녀 수가 적으니까 친가와 처가 양쪽에서 부모 찬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구입 자금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젊은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 층들은 또 신축만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구축은 상승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변 아파트들이 워낙 비싸게 분양이 되고 있으니까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경쟁력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번영로 하늘채락 커브뷰 주변 상황을 둘러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사만 힐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제 로드뷰로 길 따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카오 맵으로 사만 힐파크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쪽이 KT 사거리고요. 이게 수암로죠. 이쪽으로 가면 공단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KT 사거리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사만 힐파크로 가게 되겠습니다. 호수공은 애들이 한참 공사 중입니다. 보이는 게 사만 힐파크이고요. 사만 힐파크 상가죠. 아파트 상가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게 번개시장입니다. 양쪽으로 상가들이 발달해 있는데요. 번개시장에서는 이쪽이 제일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도 제일 잘 되는 부분입니다. 남이 이문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면 사만 힐파크를 싸고 돌게 됩니다. 이게 사만 힐파크고 대명루첸이죠. 백양 아파트입니다. 이쪽으로 울산 남구 B12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물론 정비사업 구역은 다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되었지만 건설사 등에서 땅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성공은 못했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면 얼마든지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건설사들이 예전에 확보한 땅에 건축하고 분양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 많던 땅 작업하던 회사들이 다 철수했죠. 또 이 분양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땅 작업하는 시기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땅이 어디든 얼마 없기 때문에 갈수록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땅값도 비쌀 거고 따라서 분양가는 또 더 높아지겠죠. 이쪽은 호수애들 공사 현장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면 사만 힐파크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사만 힐파크 정문 모습입니다. 1동, 2동, 3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 마지막 라인이 조금씩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높이가 1동, 2동은 차이가 없는데요. 3동은 부지가 좀 낮게 경사가 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만 힐파크를 로드뷰로 한번 둘러봤습니다.